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심 이번 방문 기간에 KF21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MOU 체결을 한다고 해서 그 MOU에 KF21에 관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영상도 못 만들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MOU에는 KF21에 관한 건 없네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UAE에 대한 KF21 판매 소식이 나오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나온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 소식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최근에 있었고 그 발사 시험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음 달인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수함으로 도입했던 장보고원급 1번함인 장보고함이 퇴역한다고 합니다. 장보고원급 1번함인 장보고함은 유일하게 우리가 운용 중인 잠수함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건조되지 않은 함선인데요. 딱 이 함선만 독일의 하뎁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던 함입니다. 이번 함인 2000함부터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건조되었죠. 아무튼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첫 실질적인 제대로 된 잠수함이었던 장보고함이 다음 달인 12월에 퇴역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장보고함은 1991년에 진수에서 1993년에 취역한 함선인데요. 그래서 이미 취역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 텐데요.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을 운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량을 해도 선체 피로도 때문에 30년이 넘어가면 잠수함이 수중에서 침몰할 가능성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30년 이상 운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가 침몰로 이어진 사례가 외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용한 지 30년이 넘은 장보고함이 퇴역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선 해군에서는 이 함선을 정박 훈련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구에 묶어두고 훈련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폴란드에 잠수함을 판매하기 위해서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만일 이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우리 측에서는 훈련용으로 쓸 잠수함 3척을 폴란드에 제공한다고 했었는데요. 만일 폴란드가 우리의 잠수함을 도입하면 장보고함도 폴란드의 훈련용으로 제공될 거라고 봅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 해군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우리는 총 9척의 장보고급을 운용하는데요. 해군은 장기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장보고급 중에서 대한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는 3차분 3척만 남기고 나머지 함선들은 퇴역을 할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총 9척의 장보고급을 건조했고 이걸 3척씩 3차로 나누어서 건조하였으며 이 중에서 마지막 3척에는 대한미사일 운용 능력이 부여되었고 또 이 중에서 총 6척의 장보고급을 개량했는데요. 그래서 이미 개량된 2차 생산분 3척도 퇴역시킬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군이 이런 발표를 한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장보고3 배치3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잠수함 전력을 정규 전력 18척을 유지하려면 장보고원급 3척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해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개량까지 한 2차분 3척은 아마 정규 전력에서는 퇴역을 하고 훈련용 잠수함으로 운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차 생산분 3척은 폴란드의 훈련용으로 제공을 하고 2차 생산분 3척은 우리 해군의 훈련용으로 쓰일 것이고 하푼 대한미사일 운용 능력이 있는 3차 생산분 3척은 당분간 현역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급 호위함 광명함도 퇴역을 한다고 하네요. 이로써 우리나라에 남는 포함급은 신성함과 공주함 2척밖에 남지 않는 것이고요. 참고로 울산급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척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급 울산급들도 거의 대부분이 퇴역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링스 헬기도 퇴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퇴역하는 링스 헬기는 1990년에 도입한 1차 도입분 12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지금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3강에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도 떨어진 것 같고 독일과 스웨덴 2강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는 우리 한화가 주요 후보로 부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연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 우리 한화가 가장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셔널 포스트와 그리고 캐나다 현지 국방 전문 매체인 네비투데이와 아도와 시티즌에서 우리 한국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내셔널 포스트는 캐나다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영어권 매체라고 하는데요. 이 매체들에 따르면 북극해에서의 작전 능력, 그리고 신속한 초도함 인도와 합리적 가격까지 3박자를 전부 갖춘 후보는 우리 하나뿐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하나가 이번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더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해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선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캐나다에서도 과거에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는 사실 아세요? 캐나다를 보면 국토는 넓고 그리고 해안선은 길지만 군대의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 핵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비행무기 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호주와 브라질도 영토는 넓고 해안선은 긴데 인구도 작고 군대의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은 앞다투어서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건데요. 과거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캐나다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때 핵잠수함의 도입을 고려했지만 캐나다는 주로 비용 때문에 핵잠수함의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에서 중고 잠수함을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려고 하는 핵잠수함이 정말 딱 캐나다가 원하던 잠수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렴한 핵잠수함을 우리는 개발하고 있고 이게 바로 캐나다가 원하던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라도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선택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북극 항로 때문에 경쟁에 들어가 있는데요. 분명 북극 항로라면 캐나다도 관련이 있는데 캐나다의 군사력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와 경쟁을 할 수 없죠. 그렇기에 이번에 캐나다도 잠수함을 도입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바로 북극해에서의 작전 능력인데요. 역시 북극해에서 작전을 하려면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잠수함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정치적 기회가 생기면 그 사업을 핵잠수함으로도 변경할 수도 있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도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연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는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잠수함이 캐나다가 그렇게 원했던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핵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캐나다로서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는 무조건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고 기회만 되면 핵잠수함을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브라질이 비행무기 보유국으로서 미국 등 주요 핵보유국의 도움 없이 IAEA의 사찰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해도 핵잠수함은 앞으로 상당히 급속도로 퍼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니 일본도 핵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할 나라를 꼽자면 분명 캐나다는 세 번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럼 이왕이면 캐나다에 대한 핵잠수함 공급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어찌되었든 현지 언론의 반응을 봐도 그러하고 캐나다 사업은 우리나라가 선정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서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운반선을 이용해서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21문을 폴란드의 그다스크항까지 무사히 운반했다고 하는데요.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올해에만 흑표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대를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지에 운반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운반한 흑표 전차 20대가 의미가 있는 물량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운반한 흑표 전차 20대가 우리의 폴란드에 대한 흑표 전차 1차 판매의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흑표 전차는 1차분 180대를 전부 납품하려 했고요. 이번에 공급된 전차들은 제15기지츠크 기계화 여단에 배치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폴란드에 흑표를 공급하기 시작한 게 폴란드와의 흑표 공급 계약을 체결한 2022년이었으니 4년 만에 모든 납품을 완료한 건데요. 특히 2022년에는 10대 그리고 2023년에는 18대만을 공급한 걸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공급은 2024년과 2025년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 공급한 물량만 1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폴란드는 K2GF 180대, M1A1 전차 116대, M1A2 세프투3 전차 85대, 레오파르트 2PL 128대, 레오파르트 2 A5 전차 105대를 보유해서 현대적인 전차만 614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유럽 최강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 전차 전력은 우리 덕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 중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전차들과 협동작전을 할 장갑차 전력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폴란드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의 양산을 서두르고 있지만 역시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전차에 비해서는 그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드디어 폴란드에 대한 흑표 전차 180대 1차분의 인도는 완전히 끝났고 내년부터는 2차분 인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폴란드와 흑표 전차 공급 계약을 한 게 2022년인데 계약을 하고 고작 4년 만에 사업이 완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KF-21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위한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미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원래 두 가지 종류의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FA-50에서 발사하는 공중 발사 미사일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 발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중 발사 미사일 개발은 지금 한화가 말도 안 되는 개발비를 불러서 사업이 중단되었고요.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KIDA를 비방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과연 KIDA를 비판할 수 있을 문제일까요? 결론은 이 미사일의 개발 중단은 개발 주체인 한화에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개발비를 대략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으로 증가시켜서 중단된 사업입니다. 만일 우리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데 외국 업체가 그 무기의 가격을 2배로 증가시켜서 우리 방사청에서 도입을 중단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비판할 건가요?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린 외국 업체를 비판하시겠어요? 아니면 가격이 올랐다고 그 무기를 구매하지 않은 우리 방사청을 비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개발비를 2배로 올린 한화를 비판하는 게 아닌 가격을 2배로 올렸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지 않은 KIDA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한화가 비판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공중 발사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올해 말에 1번, 그리고 내년 초에 2번에서 3번의 발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화의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업은 중단되고 그래서 당연히 발사 시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단된 공중 발사 시험과 달리 지상 발사 시험은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발사 시험이 있었고 그 발사 시험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번 시험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저는 아직 모르고요. 다만 발사 시험이 있었고 성공을 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발되는 미사일은 장기적으로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초음속 표적을 개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로 초음속 표적을 동원해서 요격 시험을 하기로 예정된 곳은 동해 시험장이기 때문에 동해 시험장에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KF-21 전투기를 위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체계 개발전의 선행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선행 개발의 사업자를 보면 체계 통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리고 KA-밴드 A사 레이더 시커는 한화시스템이 덕티드 램제트 로켓은 현대로템이 양방향 데이터링크와 유도장치 등은 LIG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체계 통합을 한화가 담당을 하는 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에서 체계 통합을 LIG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독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한화가 담당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선행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이고 내년인 2026년부터 체계 개발, 그러니까 본개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 자체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 개발된 미사일 시험에만 5년이 걸리고 그래서 미사일의 개발 완료는 2038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왜 미사일 시험에 일이 오래 걸리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전투기에 탑재되는 공대공 미사일은 아주 높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미사일이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덕티드 램제트 방식을 사용하는 건 미티어뿐인데요. 그만큼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공기 흡입구에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일정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적 전투기를 추적하는 공대공 미사일은 아주 급격한 기동을 하게 되고 그런 공기의 양이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티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양방향 데이터링크를 통해서 전투기로부터 공기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도 적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는 경로를 데이터 링크로 전송받아서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시험에 당장은 5년의 일정을 잡아두었지만 우리 개발자분들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이 2038년에 개발 완료된다는 거지. 진짜로 개발 완료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있었던 시험은 지상시험.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국판 코요테 초음속 표적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처음 시험된 거지만 원래라면 이미 공중 발사 시험도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런데 하나 때문에 그 시험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특히 공기 흡입이 중요한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과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시험과 함께 공중시험도 이루어졌어야 하는 건데 공중시험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장 공중 발사 모델은 우선은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공중에서 시험하는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는 거라 당연히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행히 첫 시험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 기쁜 일인 건 당연하고요. 당장 장기적으로는 이 미사일을 기반으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초음속 표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이나 특히 해공2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결론은 지금은 공중 발사 미사일은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상 발사형 모델, 초음속 표적 개발 모델을 항공기에 탑재하는 시험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네요. 원래는 이 모델은 공중시험 계획이 없던 건데 이제는 이 모델을 가지고 공중시험도 해야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속히 공중발사 시험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발자분들은 지금 정해진 일정도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시작부터 엉뚱한 문제로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지장을 받게 되어서 무척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우리나라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원래 계획된 2038년까지 개발 완료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